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소 유튜브 사연을 자주 들으며 같이 울고 웃고 공감을 얻으며 지내왔어요. 제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사연을 보낸 쓴이들을 응원해주며 힘내라고 다독여줬었는데 제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면 반전에 반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같이 응원해 주시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던 와중에 회사 동료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줘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던 이유는 운 좋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받고 있는 연봉도 넉넉한 편이었고 제 삶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시집간 지인들이 기분 좋게 새 인생 살다가 몇 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소송 걸고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걸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즐길 건 즐긴 다음에 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아까운 청춘 그렇게 썩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소개받은 자리도 딱히 감흥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 때문일까요? 오히려 남편에게 호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인상이 좋고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가끔 짜증내거나 화를 낼 때도 항상 웃어주며 저를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연애 2년 만에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혈기왕성했던 건지 결혼도 하기 전에 곧바로 아이가 생기더군요.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결혼해서 최대한 신혼을 즐기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해버린 바람에 저희에게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꽤나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의 직업은 울산에 있는 제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 벌어도 충분히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는 모습에 이런 남자라면 제 인생을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군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나왔을 때 출산 휴가 신청을 했고 여유롭게 집에 들어앉아 졸지에 성격과 맞지도 않는 태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 컨디션 때문인지 임신 후유증이라던가 딱히 몸에 대한 증상이 불편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더욱 빨빨거리며 돌아다니고 육아 관련된 박람회가 열리면 쫓아다니며 구경하고 이게 세상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발품 팔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결혼 전에 몰랐던 맏아빠 시어머니로 인해 제 행복은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맏아빠, 천하의 왼수, 악덕 시어머니, 온갖 별칭이 어울린 만큼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임신 6개월쯤에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이 도래한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결국 용돈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현금 30만 원을 빳빳한 신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쁜 봉투 안에 예쁘게 담아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죠. 먼저 도착해 있는 시누이는 주방에 서서 시어머니를 열심히 도와 음식을 차리고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집에서 맞이하는 첫 가족 모임에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간 무렵 케이크에 꽂은 초도 불고 시누이가 먼저 시어머니께 작게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평소 좋아하는 향초랑 곶감을 샀다면서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이 예뻐 보이더군요. 저도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칠세라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이런 거 필요 없대도. 아이 참,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니, 며느리가 드린 거니까 받아주세요. 얼마 안 넣었어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며 어머님이 칭찬해 주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봉투를 만지작거리시더니 은연중에 안을 슬쩍 열어서 얼만지 확인하시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가 사온 소고기와 소주에 한 잔씩 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어머님 표정이 슬슬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부쩍 말수가 없어지시는 어머님은 나중에는 결국 인상을 굳히며 뚱한 얼굴로 입까지 닫아버리셨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한쪽에서 시누이랑 소주를 2시간 동안 4병이나 드시는 거 있죠? 저는 그때까지도 기분 좋은 날 한 잔 거하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불행의 시초였어요. 어느덧 시간이 늦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차를 빼놓을 테니 10분만 늦게 내려오라는 말에 아가씨와 시아버지께 인사를 하며 겉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서럽게 우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이고, 내가 진짜 생일날 별꼴을 다 본다. 저는 놀라서 대뜸 겉옷을 입다 말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문화센터 다니는 거기 친구들 며느리들은 생일이면 명품백은 고사하고 용돈은 기본적으로 큰 거 한 장씩 내놓고 간다던데 고작 30만 원? 내가 1년 동안 달력 보며 이날만 기다렸는데 고작 30만 원, 우리 강아지 개 사료값도 안 나오겠네. 너희들 사는 게 많이 힘드니? 도대체 결혼 전에 각자 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게 얼마나 없으면 이게 뭐니? 이게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하시면서 제가 아까 드린 용돈 봉투를 허공에 대고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전 황당해서 그 자리에 굳은 자세로 빤히 어머님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너 혹시 나 무시하는 거니? 내가 애 둘 낳고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만 했다고 지금 나 개무시하는 거냐고, 어? 그리고 네가 요즘 모르는가 본데 우리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용돈 많이 주면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고 용돈 적게 주면 무시하고 찬밥 취급하는 걸로 인식을 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난 딱 후자 쪽 같구나. 라고 하시며 소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그걸 말리는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연신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는 그래도 생신날인데 기분이 예민하신 거겠지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앉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30만 원이 혹시 많이 부족하세요? 근데 저희는 다른 집처럼 큰 거 한 장씩 턱턱 생일마다 드리기엔 능력도 아직은 부족해요. 저 역시 지금 회사를 쉬고 있잖아요. 출산휴가 쓰고 나면 육아휴직도 써야 하는데 그럼 더 힘들어져요, 어머니. 나중에 아이 좀 크고 맞벌이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 큰 거 한 장 챙겨 드릴 테니까 울지 마세요. 어머니 우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저도 눈물 나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마. 우선 친구들한테는 큰 거 한 장 받았다고 할 테니까 나중에 꼭 더 많이 챙겨줘. 이 나이 되면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재미로 사는 거야.
아유, 창피해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전 어쨌든 마무리 좋게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순순히 대답하고는 시댁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렇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앞으로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던져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깨름칙했던 첫 시어머니 생신을 치르게 되고 돌아오는 명절을 맞이해 또 시댁을 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법 이제 제 배가 통통해져서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까지는 딱 붙는 바지를 입어도 그냥 살이 좀 쪘다 느껴졌을 뿐인데 이쯤 되니까 바지는 고사하고 인부복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배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신랑보다 먼저 하루 일찍 시댁에 가게 됐어요. 제사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아무리 만삭이라도 어머님 혼자 음식을 다 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어머니와 저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인근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대단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인맥이 이렇게 넓을 줄은 몰랐어요.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오신 덕분인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게 하나씩 놓치지 않고 상인들과 아른채를 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근데 이상한 점은 그분들의 표정이 딱히 반가워 보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채소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채소를 사시더니 갑자기 고추 박스를 가리키면서 김씨, 나 이거 서비스로 한 봉지만 줘. 예? 아이고, 안 돼요. 이거 한 봉지면 값이 얼만데. 우리도 대목 장사 좀 해야죠. 우리 이거 소분해서 파는 거 알잖아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산 게 다 얼마치인데 그거 소분해서 파는 게 대수야? 얼른 줘. 잔말 말고. 안 된다니까요. 또 그 고집 부리신다. 왜 올 때마다 이러세요? 뭐? 김씨,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사람 안 되겠네. 나 이 동네 문화센터 총무야, 총무. 진짜 망해볼래? 아휴. 상인은 어머니가 채소 가게에 들어설 때부터 심란해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나 봅니다.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내가 홍보 잘해줄게. 내가 누군지 알잖아. 마침 우리 여기 문화센터 카톡 단톡방에 내가 여기서 채소 산 것들 다 싱싱하다고 이미 말해놨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 내놔. 고추 한 봉지. 그 상인분은 어쩔 수 없이 똥 밟았다는 표정으로 고추 한 봉지를 내놓더군요. 저는 그 상황을 빤히 지켜보면서 너무 황당했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끼어들었다가는 저한테 화살이 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깔깔대며 고추 한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싫으시면서 예, 요즘 고춧값 비싼 거 알지? 나 땡 잡았다. 아주 뿌듯하게 웃으시며 다시 시장 한 바퀴를 도시기 위해 돌아가시더군요. 저는 몸이 슬슬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봤던 상황에 기가 빨려서 그런지 왜 여자들이 명절이 싫은지 알 것 같기도 하더군요. 모든 시어머님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돌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들르는 곳곳마다 삥을 안 뜯는 가게가 없었어요. 마치 시장 깡패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를 뜬 생선살을 사기 위해 수산물 코너에 서성이는데 시어머니께서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시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저기 상민 엄마 맞지? 어머, 맞아요. 장 보러 나온 거예요? 뭐야, 코트 샀어? 어디서 샀어? 하시며 그 여성분의 코트를 잡아당기면서 함부로 옷을 벗겨 본인이 직접 입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기분 나쁠 모습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성분의 표정이 사뭇 기분 나빠 보이더군요. 어, 우리 아들이 사줬어. 백화점에서 샀지. 예쁘지? 예쁜데? 근데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돼? 제발 살 좀 빼라. 돼지 같아서 옷 뽐새가 안 나잖아. 요즘 문화센터 안 나오더니 아주 먹고 자고 돼지 꿀꿀이가 되셨구만. 명절 끝나면 곧바로 문화센터 나와. 에어로빅 빡시게 흔들어야 그나마 봐줄만 하겠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말 다 했어?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코트가 터질 것 같다고. 안 어울리니까 벗어. 아님 사이즈를 바꾸던가. 저는 결국 기함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은연중에 툭툭 내뱉는 말이 너무 시비조에 깡패 같은 겁니다. 먼저 묻고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마무리 짓는 모습이 너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빨리 시댁으로 돌아가고만 싶었고요. 아마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은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모두들 저랑 같은 생각이실 듯 싶네요. 아니나 다를까 먼저 성공격을 당하신 아주머니는 저희 시어머니께 억울하셨는지 굵직한 공격을 하시더군요. 이 여편네가 하여튼 그 걸걸한 입 좀 관리해. 그러니까 민석이 엄마가 당신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아주 성격은 개차반에다가 지밖에 모르고 생각하는 건 나이 들어서 추잡하다고 어울리기 싫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알아? 뭐라고? 인연이? 민석이 어머니라는 분, 저희 시댁 바로 옆집 사시는 시어머니의 절친이세요. 시장을 보다 말고 갑자기 흥분한 황소처럼 씩씩거리시다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요란법석인 하루 반나절 만에 기절하기 직전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조금 진정하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갑자기 집으로 들어서는 줄만 알았던 어머님이 옆집 대문을 두드리시면서 민석이 어머님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문 좀 열어. 어서 안 나와? 네가 상민이 엄마한테 내 욕했어?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연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해줬는데 어디서 내 성격이 개차반 같다는 둥 그딴 소리 짓거려? 너 당장 나한테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네 욕했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정도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지. 너는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고 이간질 시키고 그게 네 특기 아니야? 남들이 다 너랑 어울리기 싫어해도 옆집 살아서 그나마 생각해서 어울려줬더니 어디 와서 행패야? 뭐 이런 양아치를 봤나? 하시면서 갑자기 그 친구분의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시어머님과 친구분을 말리는데 몸이 밀쳐지는 것도 모르고 제발 그만들 좀 하시라고 안간힘을 썼어요.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자 셋이 몸씨름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결국 다 나와서 구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로 얼굴 팔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의 체구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몸싸움에서는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머리채는 꽃다발이 되셨고 최후의 승자는 옆집 아주머님이었습니다.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걸어서 무참히 깨지시는지. 쌍코피는 줄줄 흐르셨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야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결국 신랑에게 전화를 해 조금 빨리 시댁에 오기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반나절 동안 있었던 일 쭈루룩 설명하니 기함하는 건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오셔서 시어머님을 앉혀두고 묻더군요. 누가 잘못한 건데?
나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다들 나를 너무 질투해. 정말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어. 하시며 흐느껴서 우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가, 네가 옆에 있었으니 봤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괜히 이웃들끼리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네 시애미가 잘못했으면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서 솔직히 말해보거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시부의 물음에 시모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째려보고 있고, 시부와 남편은 제가 솔직히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난감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죠. 어머님이 아주 살짝 오해하실 만한 행동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머리채 잡힐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시모가 최대한 기분 안 나쁘면서도 어서 빨리 시부에게 옆집에 가서 사과하라는 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시모 귀에는 배신자의 목소리로 들렸었나 봅니다. 아주 저를 노려보며 너 앞으로 두고 봐라. 이런 식의 안무개 말투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요리조리 눈을 피하며 이 숨막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저는 명절 이후로 슬슬 시어머니 본색을 알게 되면서 시댁에 가는 걸 좀 기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예쁜 딸을 출산해 육아에 전념이 없었죠. 그리고 몇 달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덕분인지 저는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시모와 갈등이 있었지 남편하고는 갈등이 없었기에 둘째까지 갖게 된 거였습니다. 연달아 임신을 하니 힘들었지만 결혼 전에 어차피 아기 낳을 거 빨리 2명만 낳아서 키우자 이런 마음이었기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행복을 바라지 않으시는지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어머님이 대뜸 전화를 하셔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날은 신랑도 회사가 바빠서 주말 근무를 나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도 엉엉엉 통곡을 해대는 바람에 저 역시 또 안 가면 찝찝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예,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가서 이불 좀 빨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가리키는 안방에 들어가서 빨랫감을 바라보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겨울에 쓰는 그런 솜이불이 제 허리만큼이나 쌓여 있는 거예요. 욕실에 물 밟아서 자근자근 밟아서 빨아. 그래야 뽀송뽀송하고 느낌이 좋아. 저는 이불을 빤히 바라보며 어머님이 거실에 늘어져 앉아 말하시는 걸 듣다 말고 뒤돌아서서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빨래 못해요. 왜 못해? 내가 허리가 아파서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런 건 세탁소에 맡기셔야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이거 세탁소 맡기세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갑자기 그럼 욕실 청소라도 해주고 가. 설거지도 너무 많이 쌓였는데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내 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그것도 못 들어드리겠네요. 저 만삭이에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배가 땡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보고 지금 허리 숙여서 욕실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 말대꾸하는 것 좀 못 고치니? 라고 말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희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시는데 이런 능력으로 배우나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 안 살란다. 나 못 살아. 아이고, 늙으면 나가 뒤져야지. 내가 이런 거 겪으려고 오래 산 게 아닌데. 엄마. 남편이 당황해 대치하고 있는 저희한테 가까이 다가오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주말 근무 서둘러 일찍 끝내고 제가 이곳에 있다는 얘기에 온 거였어요. 마침 시아버지도 들어오는 참이었고요. 아니,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며느리 키가 크니까 내가 저기 욕실에 샴푸 있는 거 너무 높으니까 좀 꺼내달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왜 이것저것 시키냐고 앙삭을 하고 대들지 않니? 전 기가 막혀서 혀를 차며 헛웃음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 하는 난감한 얼굴에 진짜 죽방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요. 예, 출산도 얼마 안 남아서 산후조리할 때 쓸 이불 주려고 꺼낸 건데 세상에 쿰쿰하고 냄새나고 오래된 거 어떻게 자기 보고 쓰라는 거냐고 개인상을 쓰고 말이지. 너희들 가.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을 나오면서까지 억울해서 계속 물었지만 어머니는 혼잣말만 주구장창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시고 그리고 뒤통수에 대고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나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저 역시 만삭인 몸으로 시어머님의 그런 거친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랑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출산을 코앞에 두고 저희 보고 연락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질려버렸거든요. 차라리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나 어머니 말씀대로 당분간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해도 너무 하시잖아.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왜 기분이 상하실 때마다 아이처럼 저렇게 엉엉 우시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나 앞으로 시댁 안 갈 거니까 가려면 당신 혼자 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러시는 모습. 남편도 본인이 미안한 줄 아는지 연신 고개만 숙인 채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인자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시아버지, 착한 남편,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참한 시누이. 이런 분들 속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계실 수가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굳은 마음으로 정말로 출산할 때까지 어머니를 안 볼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갈 리가 있나요? 본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내리셨으면서 먼저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시는 거 있죠? 제게 전화를 직접 걸어오시더군요.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이에요. 그것도 동이 트기 전이라서 저는 시댁에 무슨 다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따지지도 않고 눈을 비비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예, 너는 개념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싸가지 밥 말아 먹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너는 어째 네 시모가 화나고 열받았으면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나 몰라라 모른 채 하는 건데? 너 이런 상황에서 두 발 뻗고 잠이 오니? 나는 너 때문에 3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네?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문자로 제발 그만하시라는 둥, 며느리 좀 괴롭히지 말라는 둥, 그딴 소리를 짓거리게 해. 너네들 진짜 혼나볼래? 그리고 이제 안부 전화도 안 할 참이야? 모자지간 아이 인연도 끊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지? 본인이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너무 황당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드셔서 노여우셨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한 발자국 양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부 전화 매일은 아니더라도 꼬박꼬박 할게요.
그러니까 그날 서운하셨던 거 있으시면 푸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근데 너 그 말도 되게 진심으로 안 들린다 얘. 내가 그래서 말인데 너 매일 나한테 당분간 안부 전화 좀 해라. 내가 너 진정성 테스트 좀 해볼 거야. 알아들었어? 네.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제가 분명 매일은 아니더라도 안부 전화는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는 말에 저도 다시 눈이 뒤집히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당분간이겠지 생각하면서 고분고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이건 자식에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라. 너희는 그걸 달게 받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벌금 물릴 거야. 알아들었니? 벌금. 네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벌금 1,000만 원 물릴 거야. 알았냐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이를 악물고 고분고분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잠결에 듣던 신랑도 한숨을 푹푹 쉬며 질린다며 본인도 양손을 올리는 거예요. 곧 태어날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친정, 그리고 매일 제게 너무 잘 챙겨주시는 시아버지,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 있잖아요. 삶이 마냥 완벽할 수 없다는 타협점을 가지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진통이 본격적으로 찾아왔고 자연분만을 시도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만 꼬박 10시간을 겪었어요. 첫째 나올 때는 그나마 수월했는데 둘째는 무게가 좀 나가선지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것 같아요. 10시간의 진통을 겪을 거 다 겪고 저 제왕절개했습니다. 정말 거의 20시간이 다 돼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네요. 저는 제왕절개를 한 탓에 병실에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산했다는 소리를 듣고 친정엄마가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딸 아들 낳았네. 축하한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에이, 부끄럽게. 와, 이번에는 정말 애 낳느라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더는 못 낳겠다. 저는 이렇게 엄마와 출산에 대한 기쁨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산 소식을 듣고 퇴근 후 시댁 어른들을 모시러 잠시 가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실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친정 엄마에게는 그간 있었던 일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저 멋쩍게 웃으며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잠시 보호자 설명을 듣기 위해 간호사의 부름에 병실을 나간 사이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어머님, 시아버지 말할 것도 없이 다들 기쁘게 축하해 주셨어요. 아가, 고생 많았지? 이번에는 아들이란다. 우리 집안에 귀한 아들 안겨줘서 고맙다. 고생했다 정말. 여보, 이번에 많이 힘들었다며.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네 식구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시부와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초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모는 제게 고생했다, 손자 낳아줘서 고맙구나 라고 좋게 말해주시더니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 있죠? 근데 축하는 축하고 너 어제 안부 전화 안 했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고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계좌번호 문자로 날렸으니까 바로 1,000만 원 보내거라. 네? 어머니, 정말?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게 식는 거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보다 못하겠는지 시아버지가 나서시더군요. 당신 그만 못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여편 내가 진짜 노망이라도 났나? 엄마, 진짜 왜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숨 막힌다고요. 부자는 서로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분위기를 망치냐며 한 소리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친정엄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엄마가 병실 안에서 나는 큰 소리에 놀란 얼굴을 하자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오셨어요. 근데 무슨 일 있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엄마의 물음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와 남편이 뻘쭘한지 나가서 담배 한 대씩 피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병실에는 시어머니, 저, 그리고 친정엄마만 남게 됐어요. 저희 엄마는 조금 전 호통 소리도 그렇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셨는지 시어머니께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돈, 아들 손주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근데 뭐 요즘 시대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들이 대수인가요? 그래도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감사하네요. 시모는 친정엄마의 말에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엄마는 조금 전 일어났던 상황들이 이 시모라는 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직감하셨는지 맞받아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세요? 사돈댁도 아들 가지시려고 예전에 절에 가서 만삭에 108배 드리고 그랬다면서요? 사위가 그러던데요. 둘째 시누이도 남자애가 아니라서 그렇게 차별을 처음에는 하셨다고 하던데 요즘 나이가 드셔서 아들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엄마는 지지 않고 시어머님의 한 소리에 이마에 삼지창 그리시며 조근조근 말하셨어요. 들은 대로 말이죠. 아들 낳았다고 차 한 대 사달라고 그래서 사위 조부모 되시는 분께서 차도 사줬다면서요. 그게 시어머님은 동공 지진을 일으키면서 마침 다시 들어오는 저희 신랑과 시아버님을 보시는데 눈에서 불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마침 뒤따라 들어온 의료진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셨고 엄마는 곧장 시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 시어머니 성격이 저렇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걸 결국 친정엄마에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넌 왜 그런 걸 이제 말하니? 네가 속으로 끙끙 앓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시시콜콜 다 말하기 그렇잖아, 엄마. 이놈의 여편 내가 감히 내 소중한 딸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어? 안 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하다는 거 알아야지. 그리고 니네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도 못하고 뭐 했던 거니? 네 남편이 더 나쁘고 괘씸하다. 안 되겠어. 버릇 좀 고쳐줘야지. 그 순간 시부모님을 배웅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 저희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서 자기도 가야겠다고 하시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안부 전화 제대로 한 적 있던가? 네? 장모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장모를 무시하는 건가? 이제 내 딸이 아들도 낳았겠다. 나도 좀 유세 떨어야겠네. 자네도 나한테 매일 안부 전화 좀 해야겠네. 저희 신랑은 사색이 돼서 저를 바라보는데 저 역시 친정엄마의 성격을 알기에 어쩔 수 없어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어른이 그렇다는데 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도 친정엄마에게 고분고분 대답을 하더군요. 아, 네. 어머님, 내일 안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른들 해프닝으로 지나가기엔 좀 분위기가 살벌하긴 했어요. 그렇게 신랑은 매일 장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하고 약속을 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회사 회식을 하느라 술이 취하는 바람에 그날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그런데 다음 날도 술에 엄청 취해 전화가 와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붙이래. 우리 어떡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매일 안부 전화하라고 나한테 문자하셨거든. 잘 지키다가 어제 회식이 있어서 저녁에 깜빡하고 안부 전화를 못 드렸는데 글쎄 조금 전에 문자로 계좌번호랑 2천만 원 송금하라고 하시는 거야. 결국 신랑은 전화를 저와 끊고 참던 성격이 폭발해버렸나 봅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하더군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데 매일 장모님한테 안부 전화 드리느라 하루가 얼마나 고단한 줄 아냐며 왜 그러게 며느리를 괴롭혀서 자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2천만 원을 보내야 되는 사정까지 설명하자 시어머님 결국 눈이 뒤집어지신 걸로 보였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만나서 단판을 지으시려는지 바로 엄마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고 두 분이 대포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주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조마조마해서 앉아있질 못하겠더군요. 이제 막 출산한 애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이참에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그러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저희 친정엄마 왕년에 배구 선수 출신에 동네에서 일수놀이, 돈놀이도 조금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삶이 거치셨다고 할까요? 저랑 제 동생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셨지만 어디 가서 불합당한 일을 마주했을 때 지지 않는 성격으로 키우셨어요. 대포집에서 마주한 두 분 결국 거친 말을 주고받아 거하게 취하셨나 봐요. 지금부터는 엄마가 얘기하신 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들한테 2천만 원 보내라고 계좌를 보내셨다면서요? 그게 장모가 할 짓거리입니까? 뭐요? 그쪽은요? 안부 전화 안 했다고 먼저 1천만 원 보내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떼쓰질 않나? 사람을 이간질 시키질 않나?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이불 빨래까지 시키셨다면서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집안일 좀 시킨 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발악을 하십니까? 우리 때는 배 불러서도 농사 짓고 그랬어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제발 사부인 젊었을 때를 생각하세요. 본인이 받은 시집살이를 며느리한테 똑같이 물려주고 싶어요? 그럴 거면 시집 보내지 마시지.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참 별꼴이네 정말. 시모는 이렇게 말을 하며 엄마의 염장을 지르셨다고 했어요. 너무 열이 받아 막걸리를 부쩍부쩍 드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만날까 하다가 시끄럽게 싸울 거 뻔하기 때문에 엄마가 잘 아는 단골 대포집에서 장소를 잡은 거였어요. 시모도 막걸리를 마셔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대포집 안 분위기가 쌀벌했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은 온통 저희 두 어머님 싸움 구경하시느라 불만했다고 나중에 주인 아저씨에게 들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화장실을 가신다며 가는 도중에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나자빠지신 거예요. 친정엄마는 서둘러 넘어진 시어머니를 멀리서 발견하고 다가가니 글쎄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나 혼자 외톨이 되고 자식 새끼들은 전부 내 말 무시하고 남편이란 놈은 허구한 날 밖에 나돌기 바쁘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왜 그런지 짠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동질감 같은 거라고 할까요? 엄마는 그렇게 시모를 부추기며 자리에 앉히고 계속 시모의 말을 한동안 청취했었나 보더라고요. 사부인, 저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구하로 말입니다.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제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네, 맞아요. 남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며 뭐든지 했어요. 근데 애들 다 키우니까 갱년기 오면서 제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우울증도 걸린 것 같고 남들이 자꾸 나를 욕한다는 환청도 들리고요. 근데 가족들 그 누구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착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애들이 워낙 내성적인 애들이라 표현을 못해요. 제가 힘들고 외로워도 자기들 살기 바빴지 저를 나 몰라라 합디다. 남편은 퇴직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나 절 쳐다보지도 않고 유령 취급하고 하는 소리라고는 밥 차려.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며느리 괴롭히지 마라. 동네 창피하니까 싸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훈계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엇나갔던 거 인정합니다. 사부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절 한 번이라도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겁부터 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죠. 근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몰라도 이제 쉽게 회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사부인, 그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아니시라는 건가요? 앞으로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겁니까? 그럼요. 저도 다른 집처럼 팔짱도 끼면서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싶어요. 근데 며느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게 힘들지 않나 싶네요. 다 제 잘못이죠. 섭섭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잘못된 행동으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못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렇게 자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하시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를 부르신 거였어요. 너희들 이리 앉아라. 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나서 푸신다면서. 얼마나 사안이 심각하며 불렀겠니. 어서 앉아. 저는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결국 두 어머님을 양옆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했던 말과 같이 친정엄마는 그대로를 저희에게 다시 설명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나이 들고 늙으면 외로워서 의지할 때가 점점 없어져. 남편 잘 만나서 노후 잘 보내면 그거야 인생 핀 거지. 근데 그런 여자들 얼마나 되겠니? 그나마 자식들이 살갑게 굴면야 다행이지. 결혼하면 그거마저도 남의 집사람 되는 거 순식간인데 너희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유치하게 모나게 행동한 건지 생각은 해봤니? 저희는 할 말이 없어 그저 친정엄마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할 말이 있어 보이시는 시어머니께서 목을 가다듬더니 곧장 정중하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시집 오면서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너희 두 사람한테 미안하게 됐다. 그동안 내가 유치하게 대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으마. 너네한테 섭섭하고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니네들도 나중에 자식들 다 키워봐라.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인지. 그래도 이렇게 사부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한참 부족한 시애미 엄마 같아. 엄마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도 좀 다니고 치료도 받아볼게. 그러니까 부탁인데 다들 날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고 피하지 마. 너희가 그러면 나 정말 살 수가 없어. 어머니, 엄마. 저희는 동시에 진정어린 사과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대포집에서 넷이서 눈물을 찔찔 짜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그동안 왜 시어머님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셨나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들지는 않고 그가 나쁜 사람이라며 1차원적으로 욕만 했던 것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모든 상황을 듣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네 시어머니 울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이거사? 으이그. 친정엄마가 손바닥을 크게 들어 저를 위협하는 신용을 하자 그 사이 시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저희 엄마를 막으시는 거예요. 진짜 때리는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어릴 적 살짝 등짝은 맞고 컸지만 저도 맷집이 있어서 쉽게 아프다고 느끼진 않는데 반사신경으로 저를 막아주시는 걸 보니 얼마나 고맙고 웃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 있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게 너무나도 잘해주십니다. 그 후로 손주들을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서로 먼저 보시겠다며 아웅다웅 다투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사소한 걸로 싸울 때는 더욱 귀여우신 두 분이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다녀오셨고 공황장애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은 몰랐어요. 의사 말을 들어보니 극단적인 불안 증상, 극도의 공포심 이런 걸 느끼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차는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병명을 듣는데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도 몰라주고 저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만 했으니 그래도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날이 좋을 땐 두 분이서 같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술도 한 잔씩 먹으러 다니시고요. 그 모습들이 자식들 눈에는 어쩜 그렇게 보기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재고 따지지 않게 이제는 용돈도 양과 똑같이 얹어서 드리곤 한답니다. 어차피 복직하면 돈이야 또 벌 건데 아껴서 뭐 하겠어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아니니까 효도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려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남편보다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시어머님 편이기도 하고요. 자식들보다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세요. 제 신혼 초에 있었던 양가 어르신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한 번 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이해 못할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양가 부모님 잘 모시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